북경올림픽, 그리고 2012년도 런던 패럴림픽이죠. 북경올림픽이 아니라 북경 패럴림픽이고요. 런던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수영선수 김지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앉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지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무슨 패럴림픽도 갔다 온 선수가 긴장을 하냐고 하시는데 그 긴장감만큼 지금도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얘기 재밌게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무슨 장애인? 누가 장애인? 이런 반응들이세요.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하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장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도 저 장애인 글자는 제가 살짝 흐리게 적었어요. 왜냐면 저를 보실 때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오늘 1시간 동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원래 미대생이었어요. 운동선수와 미대생 너무 같은 예체능이지만 갭이 참 많죠? 저도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제가 계속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해서 저의 꿈은 디자이너였고 저의 꿈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저의 유년 시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고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많은 놀림을 당했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회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때 철없는 나이에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거고 이 중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많이 불운했던 것 같아요. 감당하기에도 너무 버거웠고 친구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등하굣길에 걸어가면 저의 걸음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거나 비하 발언을 하면서 놀리는 그런 짓궂은 학생들도 너무 많았고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저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들을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숙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존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때 더 많은 자아가 형성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여중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짓궂게 장난을 치고 저를 짓궂게 놀렸던 남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편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놀림의 대상이 아닌 손잡아줘야 할 친구로 봐주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숨통을 트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담 반 섞어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6년 동안 거의 반은 조퇴를 하고 전국 각지 제가 해외여행을 가족들이 간다 그러면 여행을 가서도까지 저는 병원을 다녀야 됐었고 그런 부모님의 포기를 모르시는 딸의 재활에 대한 목표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의사,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순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거는 정말 똑같은 결과였고 그런 희망 고문들의 반복이 저 또한 너무 지쳤고 부모님도 지쳐 계셨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나는 지금 있는 학교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고 나는 이제 그 속에서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매일매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께서도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병원을 가자고 하지 말아달라. 더 이상 이제 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굉장히 놀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딸이 정말 철부지 어린 딸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어머니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해서 어머니께서 그 이후에는 전혀 제가 먼저 병원을 가자고 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전 다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르다는 시선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조차도 그렇게 제 자신을 취급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체육 시간이나 아니면 소풍 가는 날 좀 육체적인 행동 그런 게 많이 필요한 날에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특혜를 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다 단호히 저는 친구들과 같은 조건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어린 나이 때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자체가 제 자신이 되게 패배자 같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제 자신한테 너무 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너무 선명히 기억하는데 거의 지금은 정말 뒷동산 수준의 산인데 선생님께서 친구들은 걸어올 거니까 너는 선생님하고 같이 친구들이 오는 데까지 차로 가서 기다리고 있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되게 갈등을 했죠. 물론 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닙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셨고 그래도 제가 하겠다고 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물론 친구들하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손잡아주고 같이 가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런 그 순간에 제 자신이 내가 뭔가 해냈구나 하는 그 짧은 쾌감을 맛본 이후로는 계속 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를 가서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체육 시간에 무용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고요. 실기시험이 있는 날인데 이렇게 무용실에 있으면 대각선으로 점프하면서 다리를 뻗고 이렇게 그런 자세였어요.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생님께서 지은아 너 실기시험 칠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할 거라는 게 뻔하고 전혀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동작과는 전혀 근접할 수도 없는 내 수준일 텐데 괜히 했다가 친구들한테 놀림만 당할 텐데 괜히 나의 이런 되도 않은 자존심 때문에 괜히 한다고 하는 건 아닐까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역시나 네 하겠습니다 했고 그냥 눈 딱 감고 친구들이 놀리든 말든 그냥 저는 제 식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너무 큰 박수를 쳐주시면서 친구들한테 너희들 지은이 하는 거 봤지? 나는 지은이한테 A를 줄 건데 너희들 반대하는 사람 있니? 근데 친구들이 전부 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반대하는 친구들 없었고 다들 박수를 쳐주는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요. 그렇게 제 인생은 항상 그냥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저에게는 항상 제 안에 있는 너무나 나약한 나와 맞서는 그런 항상 도전의 과제들이었고 그런 도전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또한 저에겐 도전이고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미술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게까지 되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의 장래는
정해져 있는 미술계, 예술계 활동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었고 저 또한 그쪽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도 진학을 했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갔는데 이제 학년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에 이제 정말 사회로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한 해, 두 해 거듭되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과연 사회가 날 어떻게 받아들일까? 학교 생활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뼈가 굳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과연 사회라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영을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수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강의를 제안을 하시고 일단 제가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제가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장애가 뭘까? 그리고 그 장애라는 말 어감이 너무 많은 걸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많은 제재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같은 음은 똑같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의 뜻은 여러분들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막을 장애 거리길인데요. 저는 그냥 길장의 사랑해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중 길장은 11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고 아무튼 사랑에는 한 13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렇게 딱 끄집어 보니까 늘 친밀하게 대하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정말 주변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접하시잖아요. 다르다는 생각은 마시고 그냥 늘 친근하게 대해야 하는 존재, 우리의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약간 다를 뿐이지 우리와 틀리지 않다는 거, 그거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 가시다가 모르겠지 생각하고 좀 신기한 마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처가 되거든요. 저는 평생을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이제는 조금 잔뼈가 굳긴 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그 시선 한 번 한 번이 너는 장애인이야 그런 걸 한 번씩 더 인식시켜 주시는 것 같거든요. 연예인들로 따지면 악플 하나씩 받는 듯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똑같은 시선으로 봐주시지 좀 다르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눈길을 주신다거나 그런 거는 정말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삼가해 주시길. 여러분은 그냥 궁금증에서 보는 시선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로 나가는 게 두렵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기 때는 이제 술을 또 마실 수 있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제약하시는 것도 줄어들다 보니까 다들 개방적이잖아요. 그렇게 학교 1학기 때는 그냥 공부보다는 노는 데 더 치중을 했었고 근데 방학이 되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나랑 놀아줄 친구도 없고 그럼 나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근데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써주는 곳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한 번 저한테 도전을 걸었어요. 한번 나도 같이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친구하고 같이 구하러 다녔고 어떤 굉장히 멋있는 바였는데 들어갔더니 사장님께서 내일부터 출근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쉽게 구해질 리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장애인이란 걸 밝혀야 마땅하지만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검은색 자켓을 하나 챙겨서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 그러고 그런 자켓이 어디 있겠어요. 대학교 1학년이 정장도 없고 그래서 그날 가는 길에 정장을 하나 샀죠. 사서 입고 딱 갔는데 그래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와 그러시길래 옷 갈아입고 나갔더니 제가 걸음걸이 몇 번 걷는
보시더니 슬쩍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혹시 걷는 게 좀 불편해 보이는데 장애가 있냐고 그렇게 하시길래 아, 올 게 왔구나 생각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너무나 예상을 했던 일이지만 결과로 받았을 때는 정말 아 그래 넌 장애인이구나 한 번 더 제 자신한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늦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말씀 안 하셔도 뭐 때문에 일찍 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것 또한 부모님께 너무 상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날 제가 생전 처음으로 영화를 봤어요. 혼자 액션 영화를 봤는데 하나도 재미지도 않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제 얼굴을 보시고는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부모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울음을 참아야만 하는 순간이었는데도 그냥 울음이 터져서 그냥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더 사회에 나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저 스스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체육학을 전공하시던 분께서 지금 너 취업보다 너의 재활이 더 우선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사회 나가는 것도 겁났고 그래서 한 발짝 뒷걸음질 친다는 생각으로 재활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대학교 3학년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휴학을 결정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병원이라면 질색을 하는 막내딸이 어머니 저 재활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휴학에 대한 아무런 만류도 없으셨고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는데 그렇게 꼬박 1년을 했어요. 1년을 정말 매일 같이 가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그 근육 늘리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또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게 없을까? 그런 생각에 주변에서도 수영만큼 재활에 좋은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수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는 초등학교 때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때도 수영이 재활에 좋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수영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수영을 만나게 됐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 장애인들 분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만큼 실력도 늘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대회도 나가보지 않겠냐는 그런 코치님의 제안을 듣고 제가 무슨 대회를 나가냐고 그랬더니 너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그냥 또 그것 또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대회를 나갔는데 제 등급의 국가대표 선수를 제가 그 대회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수영을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던 아마추어 선수인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 쟤는 누구냐 체육회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록이 단축되는 거에 재미를 느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작하고 제가 수영을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서 이제 정말 좀 대회도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해 12월 달에 남아공에서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가 저의 첫 국제대회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아마추어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대회를 나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 그때는 그냥 해외로 나간다, 그 시합을 간다는 생각보다 그냥 해외로 간다는 거에 마냥 기뻐서 그렇게 쫄래쫄래 따라갔던 것 같은데 막상 그 세계선수권 대회라는 규모를 봤을 때는
세상에 저런 장애인들도 있구나. 그런데 정말 저런 사람들 어떻게 수영을 하지? 그런 저의 많은 의구심들로 가득했었고, 정말 나는 장애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저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었고, 그리고 나도 이제 저들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정말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돌아왔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하면서 한 해 두 해 국제대회를 나가면서 2007년도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챔피언십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만났던 일본 대표팀의 코치님께서 그때 2007년도 일본에 갔을 때는 IPC라는 저희 장애인 체육회 국제기구의 임원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선수,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 분의 존재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당당해 보였고, 저희는 정말 선수도 작았지만 그냥 RPC 쪽에 눈치만 봐야 하는 입장이었고, 너무나도 일본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의 그런 봤을 때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 나도 나중에는 정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이 느끼는 느낌들을 우리 후배들은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때 막연한 생각들이 스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회를 갔다 온 이후에는 이대로는 너무 그냥 장애인 체육으로만 될 뿐이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팀을 나가야겠다. 나는 장애인들이 있는 운동하는 이것이 아닌 정말 일반 선수들이 운동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하는 곳에서 같이 운동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막연한 거죠. 너무 스피드도 차이가 많았고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에 있다가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결정을 하고 일반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거의 저희 장애인 체육 쪽에서는 제가 최초의 시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응원을 해주기보다는 자기만 수영해? 네가 가서 얼마나 오래 버티나 보자. 다들 그런 반응이셨고, 저는 그들한테 제 선택이 더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악물고 그 힘든 훈련들을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나가게 됐어요. 저게 워터 큐브인데요. 지금 사진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관중석도 그 개수가 엄청나고요. 그 많은 중국의 인구들이 저기 꽉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시합에 들어갈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국제 무대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되게 언론의 관심을 좀 받게 됐습니다. 왜냐면 혜성같이 나타났던 수영 선수였고, 근데 그 선수가 단시간에 이렇게 올림픽 무대라는 큰 대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에 많은 포커스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 목표는 금메달이 아닌데, 물론 거기 오는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게 목표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메달은 너무 욕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1등 아니면 기억 못하는 그런 근성 다들 아시죠? 1등이 최고, 2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모든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지희씨 그래서 메달은 어떻게 되시고, 항상 메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달이 목표가 아니라고 그때 당당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만의 제가 지키고자 하는 저만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오는 게 제 목표지, 저는 꼭 메달에 대한 목표는 아니라고 했더니 다들 그럼 그 약속이 도대체 뭐냐 하셨는데, 혹시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또 질책받을까봐 그거는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저의 목표는 제가 4종목을 출전하는데 4종목 다 결승 진출이 목표였고 베이징에서 그걸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메달을 못 따서 아쉽겠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제가 정했던 제 기준의 목표를 다 달성하고 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다 좋았는데 베이징에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경기였던 자유형 50m에서 실격을 당한 거죠.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거지만 조금 저의 변론을 하자면 제가 아무래도 하지 장애가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스타트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한 0.5초가 느리다는 게 문제점이었는데 감독님께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우리가 그냥 시험을 해보자. 너가 대충 심판들이 테이크 마크 하고 출발 신호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몸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어라.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게 과연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마지막이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희들의 작전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시합을 뛰는 선수 중에 중국 선수가 있었고 이 워터큐브에 꽉 차있던 중국 사람들이 자국의 선수가 나오니까 그 함성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중국 사람들 목소리 큰 거 아시죠? 근데 정말 짜요 하는데 정말 그 선수들이 다 그 스타트대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그 함성이 조용해지지 않아서 심판들이 선수들 다 내려오라고 시키시고 관중들 조용히 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남기시고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장내가 조용해진 다음에 경기를 다시 치렀는데요. 그렇게 혼란이 있다 보니까 심판들도 그런 혼란들 때문에 그 준비시키는데 시간이 걸렸고 저는 스타트대에 올라가서 이미 테이크 마크 소리를 듣고 중심은 이동돼 있었는데 심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출발 신호를 눌렀던 거죠. 제 몸은 서야 되는 걸 알지만 이미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이 빠지고 말았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난 너무 황당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박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황당함을 일단 어떻게 무마를 해야겠다 생각에 저의 마지막 경기라고 뭐 KBS, MBC 취재진들은 다 와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일단 언론에서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허탈한 걸음으로 이렇게 털레털레 걸어갔더니 인터뷰 존에서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기자분들께서 지우씨 어떻게 된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고 울 수도 없고 그날이 한국에서는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이벤트라고 다들 가족들 모여 계실 때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이벤트 한 거라고. 황당하시죠? 저도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게 언론에는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대기실에 들어와서는 정말 하염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수영복도 벗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지른 실수에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 그리고 한국에서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저 멀리 한국 코리아타운에서 오시는 동포들들 모든 분들이 저를 응원하러 다 마지막 경기라고 다 주목하고 계셨는데 그런 저의 어이없는 실격 장면을 보셨으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털레털레 나왔더니 선수들은 저를 외면했고 괜히 무슨 말 했다가는 더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외면했고 감독님께서는 그날 하루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가 들리는 말로는 어디서 술을 진탕 드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도 서로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뭐 하루만 힘들면 되지 않겠냐. 정말 근데 그 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한국에 귀국을 했고 선수단들을 초대해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열어주셨고요. 근데 실격당한 선수가 청와대를 갔더니 대통령과 같은 한 헤드 테이블에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저는 당당하게 거기서 밥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셨던 이명박 대통령님의 말씀이 김지은 씨는 실격 당해놓고 제일 싱글벙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더 웃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무마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의 수영 인생은 계속 되어 왔고요. 이건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사진인데요. 이때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 뭐였냐면 제가 자유형 100m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개최국인 중국에서는 그런 이벤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긴 애들의 선수들이 메달을 딸 수 없는 경기를 삭제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저의 자유형 100m 경기는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다른 자유형 100m나 400m, 50m도 다른 저보다 신체 등급이 훨씬 월등한 선수들과 함께 통합 경기가 돼 있는 거였어요. 수영 같은 경우는 지체 같은 경우 스윙의 S를 따서 등급을 S1부터 10까지 나누는데요. S1은 정말 중증장애인, 정말 눈만 깜빡깜빡하시고 손가락 까딱까딱 할 정도의 장애인분들이시고 저는 S7으로 속해서 시합을 뛰는데 저는 광저우에서는 S8하고 S8등급하고 모든 경기를 같이 치렀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말 메달을 따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러지나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보시면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전데요. S8 등급들하고 싸워서 제가 메달을 뺏어왔죠. 다른 선수들, 저희 선수들이 금메달 딴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단체전에서 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은이 네가 딴 이 동메달이 제일 값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동메달이라도 못 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렇게 저희 태극기를 애국가를 올리지 못했지만 태극기를 올릴 수 있었던 전화를 저는 너무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할 때 사진인데요. 저 상단에 제일 위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선수들이 이제 다음 날이면 런던으로 출국을 하기 전날 식당에서 최고의 만찬을 즐기는 사진인데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함께 이제 정말 5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다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도 많겠지만 이제 정말 시험대에 오르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밥 먹다 말고 우리 식당 주방장님한테 우리 사진 좀 찍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었고 저 현장에 있었을 때 제 기분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지금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여자분이 저희 대표팀 감독님이신데요. 저는 이때까지 대표팀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분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여자 감독님이셔서 더없이 좋았고 그리고 이때까지 해주셨던 감독 코치님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무엇인가를 정말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때로는 정말 엄한 코치님이시고 때로는 정말 언니 같고 또 5개월 동안 집에 못 가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엄마나 다름없었던 저 조순영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이번 런던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자신하고 그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팀원들이 같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여기 런던인데요. 거기 제가 모자 쓰고 있고 저 뒤에 북한 선수단이에요. 제가 전날 무슨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쇼핑센터에 뭘 사러 나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어머 북한 선수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북한 선수단이 입촌을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제 눈앞에 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냥 지나쳐야 되는 상황인데 또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저들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겁없이.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지나가면서 말을 걸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서 안녕하세요 얘기했더니 그냥 이렇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오늘 북한 선수들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너 말했어 안 했어? 그러시고요. 그냥 인사했는데 쌩까던데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본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북한 선수단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통일부에 끌려간다고 선수들 단속 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하면 통일부 끌려갈 뻔했다고. 너 뭐 했니? 그러길래 사진 찍고요. 그랬더니 얘 큰일 나더라고. 근데 다들 웃어 넘겼는데 정말 본부에서도 그 소문이 나가지고 지은이는 북한 선수하고 셀카 찍은 아이라고. 아무튼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휠체어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리브니세요. 아시죠? 리브니 선수. 우리나라에서 영화 얼마 전에 코리아 영화 찍었잖아요. 거기서 배두나 씨가 했던 역할의 주인공이 바로 리브니 씨인데 지금 조선 장애인 체육협회의 서기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웠죠. 네. 그리고 저기 제일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남아공의 나탈리 디투아라는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저 선수 같은 경우는 일반 수영 선수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선수인데 일반 올림픽에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저 선수가. 물론 예선을 탈락을 하긴 했지만 장애인 선수로서는 거의 수영에서 최초로 일반 올림픽에도 출전을 하고 그리고 더 잔류했다가 저희 패럴림픽에도 같이 합류를 했던 선수고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당시 올림픽에 대한 열기를 취재하실 때 나탈리 디투아 저 선수에 대한 매스컴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당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줬더니 생긴 건 정말 슈렉 같지 않나요? 제가 막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가지고 사진 찍으니까 저희 동료 남자 선수들이 야, 저 슈렉이랑 사진 왜 찍어? 이러는 거 무식한 것들 나탈리 디투아도 모르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목소리는 정말 여성스러워요. 너무 반전이고요. 너무 세심하고 부끄러움 많고 제가 막 너 진짜 유명한 선수라고 했더니 저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지금 이 상황이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시합 뛰기 직전입니다. 지금 콜룸에서 제 경기를 뛰기 전에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콜룸에 들어가면 정말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리고 그리고 코치님하고 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코치하고 아무런 대화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 컨택으로만 그냥 서로 얘기할 뿐이고 서로 어떤 지시를 내린다는 게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 너무나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다는 건 정말 쟤는 뭐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 순간에 저도 긴장을 하고 그 긴장감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긴장감도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이제 다시는 느끼지 못할 긴장감을 좀 소중히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냥 혼자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했더니 옆에 노르웨이 선수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 분위기로 저 옆에서 긴장하고 있던 같이 뛰는 경쟁 선수들도 한번 웃고 넘어가고 심판들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던 그런 사진인데 저는 저 사진은 평생 저에게 너무 의미가 있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찍었던 사진은 이제 폐막식 때 너무나 홀가분한 마음에 저렇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항상 뭐 어딜 가나 사건 사고가 있지만 제가 스포츠 외교라는 길을 꼭 가야만 하겠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런던 패럴림픽에서 지적장애 이인국 선수가 시합을 뛰지 못했던 일인데요. 아마 뭐 체육을 전공하시거나 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매스컴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장애인 체육 쪽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그 일로 지금도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있긴 한데 무슨 일이냐면 이번 원래 장애인 올림픽에 그러니까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지적장애 아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시험적으로 몇 개의 이벤트가 같이 합류가 돼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인국 선수가 저희와 같이 훈련도 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콜룸에 너무나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조건인 지적장애 아들은 코치가 같이 동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언제 어디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선수들인데 누구보다 케어가 필요한 선수들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감독님께서는 인국이를 데리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셨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순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을 하시고 계셨고요. 그것도 콜룸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인국이가 콜룸 안으로 1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출전에 박탈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인 거죠. 그리고 말이 1분이지 정말 몇 초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들은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제 인국이가 거의 메달권이었거든요. 인국이 기록만 나왔으면 금메달이었던 경기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응원 오셨던 국회의원들 뭐 여러 관계자들이 다 수영장 인국이 경기를 보러 오신 상황이었고 저희들 또한 이제 선수들 응원하는 데서 인국이 경기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감독님 소리가 들려요. 막 우시면서 진짜 빨리 내려와봐 그러시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고 저도 상황을 모르고 홀레부대 뛰어갔더니 상황은 감독님께서 무릎을 꿇고 심판들의 다리를 잡으시면서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울고 계셨고 느낌이 왔죠. 감독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인국이가 시합을 못 뛴대. 인국이가 못 들어갔는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현장에 저희 통역할 수 있는 선수도 해주시는 그 관계자분도 없었고 감독님이 핸드폰으로 그 통역하시는 분과 연결을 해서 심판하고 얘기를 했지만 심판들은 너무나도 당황했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말 짧은 영어로 상황을 설명을 하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시계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늦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말 짧은 순간 안에 벌써 인국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결국 인국이는 시합을 못 뛰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천진난만한 지적장애인 인국이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 심판들과 저희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 시합 뛰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고 그 감독님께서 오열하시는 그 상황들도 제가 견디기 힘들었지만 다 알 것 같다는 눈빛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인국이를 봤을 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한순간 그 한 경기를 위해서 5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모든 게 다 저절로 돌아갔었고 너무 또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시합을 뛸 때 지금 이 심판들하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도 있었으면 짧은 스몰톡이라도 내가 주고받았더라면 정말 이 1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정말 허용될 수 없는 시간인가 과연. 정말 제 자신한테 배뇌였고 제가 스포츠 외교라는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겠다는 그 꿈이 확실하게 굳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패럴림픽은 막을 내렸고 저는 갈 때부터 언론에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나의 마지막 무대라고 마음을 새기고 갔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즐기려고 노력을 했고 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 더 많이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 스포츠 외교의 현실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정말 확실하게 정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국제대회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재미로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뭔가 저는 항상 뭐 한 가지 목표나 뭐 큰 일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 자신에게 보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 작은 물질적인 게 됐든 아니면 뭐 어디에 가서 제가 뭐 휴식을 취하던 꼭 그런 작은 사소한 저에게 보상을 하는 편인데 항상 꿈꿔왔던 뉴욕으로의 여행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갔다 와서 체육회에다가 선언을 했죠. 저 솔직히 한 달을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정도는 안 주실 것 같기 때문에 저 2주만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저 정말 5개월 동안 열심히 했고 패럴림픽에서도 제가 목표하는 성과 다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주실 수 있으시죠? 했더니 흔쾌히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을 갔었는데 여러분께 이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여행은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제대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긴 했지만 그건 다 시합을 위한 거였고 시합이 끝나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돌아다녀도 그게 여행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는데 제가 혼자서의 여행을 갔던 거였거든요. 정말 혼자서 동안 2주 뉴욕에서의 2주는 정말 너무 행복했고 정말로 진정한 김지은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사진기 들고 계시는 분은 포토그래퍼 윌 첸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냥 전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자기가 다가와서는 자기는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찍는 블로거라고 하시면서 오늘 룩을 찍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너무 좋은 기념이 될 거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사진 찍었는데 뭔가 저 혼자만 찍히는 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저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도 좀 찍혀달라고 너도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웃으시면서 카메라를 내리시고는 포즈를 취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 길거리에서 서로 사진을 찍었던 그런 추억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중앙에 있는 거는 모마 미술관을 갔는데 제가 한국어로 된 그 관광 안내 책자를 보고 있으니까 다가오셔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한 6개월간 한국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그러시면서 되게 짧은 한국어를 하셨고 저는 정말 짧은 영어로 둘이 한 1시간 가량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알고 보니까 그림 그리는 작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경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셨고 모마에는 어쩐 일로 왔냐고 했더니 지금 자기는 에세이 책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마에 있는 그림들도 같이 실을 거고 그런 거 서치하려고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에게 꼭 뉴욕에서 해야 될 것들 꼭 가야 될 것들 그런 깨알 같은 정보를 다 주셨고 지금도 같이 연락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013년도가 될 때 뉴이얼즈의 그 뉴욕의 사진들 성당의 풍경 길거리 풍경들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서 enjoy 뉴욕 그렇게 메시지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 밑에 있는 사진은 역시나 모마인데요. 저분은 윤세나 디자이너세요.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에도 나오셨고 이번에 올스타에도 같이 또 참석하시던데 관람을 하는데 되게 옷차림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이렇게 봤더니 그분 같은 거예요. 근데 관람 중이셨고 인사를 하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두 번째 마주쳤을 때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쳐서 먼저 제가 말을 걸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분 뉴욕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 베를린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도 이렇게 여행을 왔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제가 또 저 실례가 안 되는 셀카를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제 친구예요.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고 친구랑 저녁을 먹고 그냥 길을 걷는데 그냥 옆에 지나가는 행인이었는데 그냥 원래 좀 미국은 프리하잖아요. 너희 어디 가니? 이렇게 하길래 뭐 우리 어디 간다. 너는 어디 가니?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8 그 런칭 행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우리도 갈 수 없어. 그랬더니 오케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또 같이 따라가게 돼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제가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세계는 너무나도 넓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뭐 운동선수로서 많은 대회 활동들을 했던 거 사진의 일부인데 뭐 야구도 잘 모르지만 야구 시구도 했었고요. 제가 올림픽에 가거나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공 한 번 던졌더니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 1위를 하고 내가 그 야구 선수인가 뭔가 순간 잠깐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 사진들 그리고 뭐 재밌게도 이런 화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었고 그리고 뭐 베이징 올림픽 갔다 와서는 드라마 어워즈라는 시상식의 시상자로도 초대를 받아서 저렇게 레드카펫도 밟아보는 영광적인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제 도전의 연속이에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제 삶은 도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도전을 했던 게 여러분 그 KBS에서 장애인 뉴스 앵커를 모집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2기를 모집했었는데 1기에 제가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전형은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에 일단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2차 카메라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 일단 인터뷰할 때 많이 해봤으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역시나 2차에도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최종 합격 3차에서 결론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너무나 저한테 또 좋은 도전이었고 너무 긴장되죠. 이렇게 방송 내가 처음 해보는 그 방송 스크립트를 읽는 그런 거였고 두 가지는 1시간 전에 원고를 주셨고요. 하나는 즉석에서 이렇게 주시는 걸 돌발 상황으로 읽어내는 그런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런 테스트를 마치고 면접을 할 때 그 관계자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앉아있으면 장애인인 걸 모르겠다. 시청자들에게 장애인 뉴스 앵커라는 걸 어떻게 어필을 하겠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고 저는 장애인 뉴스 앵커라는 거 굳이 어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 새로운 뉴스 앵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셨는데 알고 보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더 멋있지 않겠냐. 그게 정말 공영방송을 추구하는 KBS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역량이 부족했겠죠. 그런 경험을 했었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긴장감도 너무 재밌었고
새로운 환경도 재밌었고 제가 체육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매스컴하고의 그 친밀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좀 수영에 대한 이제 좀 열정도 많이 식어 있는 상황이었고 나의 현실은 다시 이렇게 차를 돌려서 수영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내 심장이 너무 뛰고 있는 일을 만났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눈물이 났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운동선수로서는 이제 은퇴를 생각했고요. 원래 지금 계속해서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으로 실업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달까지, 그러니까 이 앞에 2개월 전 2월달까지 실업선수 소속으로 하고 지금은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은 있죠. 국제대회도 나갔고 거기서 내가 메달을 땄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제 선수 생활에 미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했고 제가 하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런던 패럴림픽에서 또 새롭게 만났던 스포츠 외교라는 길로 이제 새롭게 접어들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체육인재육성재단이라는 곳에 면접이 있었고 제가 면접 대상자로 감사하게도 뽑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에 제 이름이 떴고요. 그래서 또 저는 새로운 도전인 거죠. 네, 새로운 도전인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으로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 하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또 잘 해내야만 또 제 후배들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은 씨에게 장애란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인데요. 제 평생을 진짜 지독하게 쫓아다닌 친구지만 수영은 그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말 한마디가 제 모든 수영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또 제 친구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 앞에 많이 긴장도 되고 그리고 저희 친구가 제가 가는 길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 꼭 이뤄서 여러분들하고 이 다음에 사회에서 다시 만나길 희망하고요. 오늘 저의 그 짧은 저희 라이프 스토리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섭외 잘했죠? 네. 5분 만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지은 씨랑 면접하는 동안 5분 만났어요. 근데 면접하고 걸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수업에 꼭 내가 모셔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불과 이틀도 안 된 사이에 멀리 부산에서 이 자리까지 와줘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대신 꼭 섭외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셀카 찍는 거 맞죠 아까? 그 5분이라는 시간 너무 짧은 시간 사이에 이 친구의 너무 지독한 평범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접하는 내내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뭔데 저렇게 당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나중에 간단하게나마 면접하는 동안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큰 영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모셨고요. 한 10분 20분 정도 우리 김지은 씨한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술 디자인 쪽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수영을 하면서도 항상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 다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었고 새로 사귄 친구들도 뭐 패션 디자이너들이나 뭐 그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항상 영감을 받았는데 돌아가기에는 제가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이라는 걸 다시 되살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디자인, 그림 그리는 거 그거는 나의 취미로 해야겠다. 나의 그냥 일상 속에서 가끔 탈출하고 싶은 탈출구를 찾고 싶을 때 그냥 다시 그 캠퍼스 앞에 앉는 그런 제 모습을 상상하고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제일 또 그림이 잘 그려져요. 집중도도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미술이나 예술 쪽은 저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저 신소재공학부 공부학번 송수인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든 구분 없이 서로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여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도 모두 느끼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근데 상대적으로 김지은 씨는 그런 패럴림픽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요령이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지. 요령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거는 저도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또 비장애인 속에 있으면 비장애인 같아. 이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또한 정말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자폐증인 친구들을 보면 정말 제어가 안 되는 친구들을 볼 때는 저도 무서워요. 정말 덩치는 이만한데 언제 어디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대할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길 가다 버스 정류장이나 어디서든 뭐 정말 지체장애인들, 뇌성마비 분들 이렇게 막 몸이 많이 꼬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귀 잘 못 알아듣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맑은 분들이세요. 맑은 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멀리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것이고 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너무 먼저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먼저 그런 고정관념이 먼저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은 힘든 거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약간 겉모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면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몸소 느끼실 거예요. 꼭 뭐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도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먼저 다가가세요. 다가가셔서 말 걸고 그리고 섣불리 뭐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을 걷고 계시는데 제가 어디 길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그분들의 팔을 잡아 끌고 가는 거는 정말 큰 신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가면서 다 보호법을 계산을 하고 가시는 걸 수도 있고 자기의 그 감각을 다 살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도와주겠다고 끼어들어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신뢰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정말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민다면 그들은 더없이 많은 기쁨이 될 거고 작은 실천이지만 그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지만 결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녀를 갖게 되신다면은 학부모로서 이제 자녀가 사회로부터 많은 또 시선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와 관련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계획이나 뭐 방법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네. 네, 뭐 나중에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최대한 많이 접하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장애인이고
그리고 뭐 저하고 생활하다 보면 엄마라고 뭐 장애인이라고 못하는 게 없고 다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물론 그 또래 아이들의 환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춘기가 됐을 때 왜 우리 엄마만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겠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 다 만나게 할 거고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뭐 정말 우수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든 아니든 그런 장애의 벽을 뛰어넘은 선수들을 다 삼촌, 이모로 삼게 할 거기 때문에 제 아이는 그런 고정관념은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뉴스 앵커에 그거 도전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더 새로운 분야나 스포츠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항상 꿈은 많죠. 네, 꿈은 많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는 너무 해야 하는 게 명확하게 스포츠 외교라는 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된 또 다른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걸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 나승현 의원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녀가 더반에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뭔가 깊숙한 곳에 뭐 호흡 올라오더라고요. 저거 난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저 지금의 그냥 막연한 자신감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꼭 방송에서 하지 않아도 나승현 의원처럼 그런 큰 국제 무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게 제 목표고요. 지금은 일단 그 스포츠 외교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독님께서 인국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전부터 제가 스포츠 외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부탁을 하셨어요. 지은아, 네가 진짜 제발 스포츠 외교를 해라. 그래서 정말 오늘 같은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네가 제발 미연에 방지를 해다오. 저에게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셨고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 같이 느꼈던 저로서는 두말할 거 없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일단 우선 첫 번째 목표로 세웠던 그거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제가 또 뭔가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목표가 이은기라고 합니다. 네. 그 장애인 지금 스포츠 외교로서 그러니까 비전을 스포츠 외교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체육 분야에 좀 더 국위를 선양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과 더 맞물려서 이제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몸이 좀 약간 조금 불편하다 뿐이지 조금 더 자신의 꿈이랑 이제 비전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이제 장애인 체육이라는 분야에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좀 많이 이렇게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서방 세계나 아니면 이제 일본 이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직접 몸소 체험하셨던 이제 선수의 입장으로서 가장 가장 필요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과 그다음에 사실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제도적 개선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진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스포츠,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가 이제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애인들 국가대표들을 운동할 수 있는 훈련원이 따로 없었는데 테르 선수처럼 저희들에게도 훈련원이 생겼고 그런 너무 좋은 환경들을 다른 타국에서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하러 와서 보고 가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장애인으로서 또 장애인 운동선수로서 국제대회를 나가보거나 하면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게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런 지원 같은 부분, 그리고 또 스태프들의 인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선수가 반, 스텝이 반이에요. 어쩔 때는 스텝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스텝이 없어서 휠체어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선수들이 밀어주고 뭐 그런 상황은 항상 다반수였는데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스포츠 대학에서도 특수체육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IOC뿐만 아니라 IPC에 대한 존재감도 이제 조금씩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식 개선부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너무 다르지 않다는 거, 그거 일단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일단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다니면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희망적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 제가 정말 스포츠 외교의 인으로서 한 사람으로 투입이 됐을 때 더 많은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과 신예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좀 다리가 편찮으셔서 되게 인상 깊게 강연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질문으로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떨려가지고 그래서 하셨는데 네. 질문은 아니고 충분히 지금 멋지시니까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감동적이네요. 질문해주신 분도 알겠지만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장애를 겪었을 거고 물론 본인도 그런 환경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엄마, 그냥 엄마지 장애인 엄마 아니잖아요. 저도 김지은이지 장애인 김지은으로 생각되고 싶진 않습니다. 수식어로 일단 뭐 제가 수영을 시작하면서 좀 장애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고 더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도 내가 장애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속아봐라 이런 생각으로 내 장애를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런 제 장애를 숨기고 싶어서 걸을 때도 더 조심스러웠고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도 많았는데 일단 제가 수영을 시작하면서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이게 방송을 타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장애인 수영선수로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숨기려고 해도 다 아시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생활하는데 더 편했고요. 제가 스스로 내 장애를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전에 20몇 년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장애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할 거야. 난 그런 건 생각 안 할 거야.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래 나 장애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영선수 김지은이지 꼭 장애인 수영선수, 장애인 김지은 이렇게 저는 각인되고 싶지는 않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도 그냥 오늘 강연을 해주셨던 김지은 수영선수 그렇게 인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의 문홍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그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데 저는 도전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도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인식적인 개인의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뭐 돈벌이라든지 이런 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좀 취약한 게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께 좀 용돈을 받아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회에서는 나를 그냥 장애인으로밖에 봐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굉장히 막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내 삶은 그냥 제가 설계한 삶은 대학교 때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이제 대학기가 끝나가고 정말 사회에 나가야 되고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저는 아무런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되게 자아가 많이 흔들렸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장애인 실업팀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는 돈을 벌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여러 측면에서 저는 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설레를 뽑자면 일단 장애인인데 비장애인 팀에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운동을 시작했던 운동선수로서 체육회에서 좋게 봐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장애인 실업팀이 저로 인해서 거의 최초로 수영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시도에서 많이 생겼어요. 저를 기점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할 일은 아닌데 지인이 나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부끄러울 때도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설레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저를 더 다음 설레를 만들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없는 삶은 너무 뻔한 삶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장 뭐 안정적인 데 들어가서 뭐 정규직 되면 안정적일 거다, 뭐 다들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되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아는 의과대학의 교수님의 권유로 지금은 잠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선택을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31한 나이에 사회 경험 하나도 없다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또 도전인 거죠. 내가 과연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저를 테스트하는 자리로 삼았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회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김지은 뭐 국가대표 수영 선수, 거기서는 뭐 그냥 김지은이에요. 아무도 뭐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데 그것 또한 도전인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도 끝없이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의 너무 이렇게 나태한 나하고 만나서 막 여러 가지 조건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뭐 그 나이 같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도전하고 저 자신을 깨나가면서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 도전들 하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처음에 김지은 씨 소개를 할까. 그래서 처음엔 패럴림피안, 난 그 올림피안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한국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라는 소개 대신에 올림픽에 참여했다는 것만큼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패럴림피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얼짱 수영 선수 김지은 뭐 하여튼 별의별 수식어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김지은 씨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김지은 씨랑 인증샷 찍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큰 박수로 보내드리죠.